한미기업인 친선포럼 KABFF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7회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조찬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보험포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제나정입니다. 주요 내빈 소개 및 임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미기업인 친선포럼의 회장을 맡아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YBM 홀딩스의 민선식 회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추석 연휴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세월이 빨라서 계절은 벌써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님들 가정과 사업체에서 좋은 일이 많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올여름은 우리나라에서도 더위가 기승을 많이 부렸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도 여러 나라가 기록적인 태풍이나 산불, 가뭄 등의 재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8월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정권이 무너지고 탈레반이 다시 장악하게 되어 국민들이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고 삶의 기반이 와해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우리나라도 4, 4분기 적절한 시점에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코리아를 고려하는 것이 어떤가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여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많이 바꾸어 놓았고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빅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어 고객의 수요와 기업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들이 형성되어 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잘 포착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포럼 회원님들 중에서 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시켜 오신 훌륭한 기업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회원분들이 서로 긍정의 에너지와 변화에 대응하는 해안을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난달부터 회원 기업 탐방 인터뷰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차상균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원장님의 AI와 전략적 변곡점에서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잘 들어주시고 변화의 시기에 대처하는 해법을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모두 잘 성취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연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연사 소개는 보험포럼의 김길홍 상금 부회장님께서 오늘 연사를 맡으신 서울대 공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초대 원장을 맡고 계시는 차상균 교수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해주실 차상균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원장님은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이십니다. 차 원장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학사, 제어계측공학과 석사, 그리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 1992년부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교수로 재직해오고 계십니다. 2014년부터 5년간 빅데이터 연구원, 현재 AI 연구원 초대 원장을 맡아 오시다가 2020년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별칭으로는 AI 대학원 설립을 주도하시고 초대 원장으로 재직해오고 계십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정부기관의 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국제적으로는 2015년에
IEEE, ICDE 국제전기전자공학회 데이터공학 세계대회 회장을 맡으셨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VLBD 초대형 데이터베이스 저널 편집인을 지내셨습니다. 차 원장님께서는 일찍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기술인 SAP 하나를 공동 개발하여 이를 인텔, 휴렛패커드, P&G, 구글 등 유수 글로벌 기업에 사용토록 하여 빅데이터 기술을 크게 발전시키는 데 공헌을 하셨습니다. 서울대 교수로서는 처음으로 벤처기업을 세워 타 교수들에게 모범을 보이셨으며 장래가 밝은 유망 벤처기업들을 M&A를 통해 더욱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는 학자이십니다. 본인이 설립하여 성공시킨 벤처기업으로부터 얻은 수익금 중 10억 원을 인재 양성에 써달라고 통큰 기부를 한 것으로도 아주 유명하십니다. 오늘은 AI와 전략적 변곡점에서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차상균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목은 AI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AI 디테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략적 변곡점과 영어로 인플렉션 포인트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리더십에 대해서 포커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고쳐봤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돼서 인플렉션 포인트가 뭔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 소개부터 조금 더 하면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있던 랩이 그 인프랩이라고 해서 이 구글이 사실은 나온 랩입니다. 그 제 지도 교수님이 그 스탠퍼드 교수를 하시다가 90년대 초반에 미국의 달파라는 이 국방성 산하의 펀딩 에이전시 프로그램 매니저로 가셨어요. 가신 다음에 거기서 내셔널 프로젝트를 NSF와 나사와 같이 돈을 모아서 내셔널 디지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6개 대학을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었고 그 대학에서 이 학생 대학원생 두 사람이 열심히 프로토타이핑을 하면서 만든 게 구글의 서치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98년에 잠시 여름에 거기를 갔더니 어린 학생들이 창업 이야기를 랩 미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긴 워낙 창업을 많이 하는 데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이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저도 2000년에 창업을 해서 실리콘밸리에 가서 다시 창업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또 실리콘밸리에서 레리 페이지를 또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뭐 하냐 이야기를 할 때 레리 페이지가 저한테 뭐 하냐고 물어봐서 나는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데이터베이스 마켓, 오래클이 거의 이 월드 탑으로서 50%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영어로 죄송합니다. 욕을 좀 하겠습니다. Oracle sucks. 그렇게 딱 어린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이미 자기들이 어떤 세계적인 서치 엔진을 만드는데 오라클이니 뭐니 기존에 있는 툴을 써가지고 다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쪽 기술을 만들 생각을 하진 않고 자기들이 이 인터넷 스케일에 텍스트 서치하는 그런 엔진을 만들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근데 돌이켜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이 친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서로 다른 길을 갔지만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 임팩트를 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창업을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헤맬 때 또 구글에 가서 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땐 구글이 이제 우리 기술을 채택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훌륭한 기술인데 우리한테는 저렇게 아주 그 훌륭하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주 심플한 그런 스케일러블한 솔루션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해서 채택하지 않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요즘 인터넷 시대 그리고 또 보면 AI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앞장선 기업이 구글입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와 AI 양쪽을 다 이제 커버를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AI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됐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한국 올 때쯤 보니까 AI의 윈터라는 게 왔습니다. 그래서 AI가 갑자기 펀딩도 잘 안 되고 세계적으로 이제 주류에서 밀려나게 됐었어요. 그게 90년대 초반인데 그래서 저는 데이터 위주로 제가 포커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그라운드,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여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역사적으로 보면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초기에는 뭐 컴퓨터로 과학 계산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사실은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할 때 수학적인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해서 컴퓨터 같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기술이 발전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경영을 위한 그런 데이터베이스 기술, 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이제 발전했고요. 그건 좀 더 이제 스트럭처드 된 그런 데이터고요. 언스트럭처드 된 데이터를 핸들하는 게 필요한데요. 에코가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좀 네, 죄송합니다. 네. unstructured 데이터가 뭐냐면 텍스트가 unstructured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영상, 그러니까 이미지, 영상, 그다음에 스피치 이런 게 unstructured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을 보면 structured 된 데이터, 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핸들하게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그러니까 구글이 텍스트를 정말 월드 스케일로 푼 그런 첫 번째 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또 펀딩을 많이 했지만 컴퓨터 비전 기술이 AI에서 201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 기술은 영상을 좀 인식한다. 그다음 텍스트를 인식한다. 제가 이해한다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은 이해하는 기술은 아니고요.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비즈니스 세상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건 제가 2000년에 학교에서 연구한 결과가 좀 괜찮아서 창업을 했습니다. 우리 창업에 대해서는 선배들이 옆에서 창업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졸업한 학교가 실리콘밸리 중심에 있다 보니 창업하는 게 어느 정도 뭐 창업을 언젠가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00년에 연구 결과가 괜찮아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좀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기술의 우수함보다는 뭐 다른 팩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럴 바에는 실리콘밸리로 가자. 오늘 마침 제가 또 스탠포드의 비지팅 프로페서로 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돼서 실리콘밸리에 가서 제가 회사를 새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던 회사는 미국 회사의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가 여러분들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쿠팡의 구조입니다. 쿠팡의 그 코퍼레이트 스트럭처가 미국의 이 헤드쿼터 홀딩스 컴퍼니가 있고 한국의 오퍼레이션 컴퍼니가 있는데 이제 제가 2002년에 그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 4년을 실리콘밸리와 또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는데 그 당시에 SAP라는 회사하고 또 연결이 돼서 SAP라는 회사하고 한 3년 정도 인터랙션을 했는데 2005년에 SAP가 M&A를 하자. 그 SAP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단 이건 비밀리에 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그 당시에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SAP라는 회사를 막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오라클을 몰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그쪽에서 하자고 하니까 이제 제가 뭐 그렇게 결국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한국에 있던 자회사 원래 세웠던 서울대 시험실 벤처는 SAP 랩스 코리아라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전에는 이제 이 실리콘밸리 쪽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유럽의 SAP 헤드쿼터를 뭐 거의 제가 독일은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70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2010년 같으면 거의 2달을 제가 독일에서 살았고요. 그래서 결국 그 미국 실리콘밸리와 독일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제가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SAP 일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서 이제 제가 다음에 뭘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빅데이터 연구원을 만들어 달라, 이끌어 달라 해서 제가 이제 그 길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SAP의 이게 새로운 마켓을 여는 플랫폼이었는데 여기도 기술적 문제점이라 unsolved problem이 있었거든요. 그 프로블럼에 대해서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고 있었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이 창업을 하라. 뭐 서울대학 교수를 한 번 했으면 되지 뭐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창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학교 일을 하지 않고 창업을 했다면 지금 시장에서 아주 핫한 그런 회사 지금 작년에 그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 중에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요. 그다음에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올해만 2.6 빌리언 프라이빗 펀딩, 벤처 펀딩을 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인데 조만간 상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가치가 각각 100 빌리언 정도 되는데 그런 회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 어느 쪽으로 왔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서울대학교에 와서 나름대로 서울대학교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플랫폼의 이름은 SAP 하나라는 플랫폼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데이터브릭스라고 제가 이렇게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는 제가 만든 SAP 하나의
하나가 나온 이후에 그 모델을 따라서 만든 오픈 소스 플랫폼이었습니다. 근데 그 플랫폼이 지금 아주 그 넓게 쓰이면서 그 플랫폼이 그 시장에서 아주 그 어돔션이 이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건 여기 계신 분들 원로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는 풍경 같은데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도시는 그 하이델베르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같이 일했던 SAP라는 회사의 헤드쿼터가 하이델베르그에서 차로 한 15분 정도에 있는 도시에 있습니다. 발도프라는 도시인데요. 어떻게 보면 하이델베르그의 세틀라이트 시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덕분에 제가 이 도시를 거의 한 60번 이상 제가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 쓰는 그 연재 시리즈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디지털 글리버 시리즈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글리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한국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한다는 취지로 제가 그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보이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한 사람이 지금 이 네카강이라는 강입니다. 네카강에서 수영하는 장면입니다. 이왕에 제가 독일 이야기를 하는 김에 그 지역의 지도인데요. 프랑크푸르트가 여기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이 정도에 있고요. 하이델베르그가 지금 여기가 하이델베르그입니다. 그래서 발도프라는 도시가 여기 있습니다. SAP라는 회사를 혹시 잘 모르시면 지금 이 회사는 유럽에서 시총이 가장 큰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마켓에 원래 넘버 원이었는데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워낙 새로운 신생 기업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여기 현재 그 스테이터스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왕 이 지도를 보신 김에 이 마인츠라는 도시가 보이십니까? 마인츠는 구텐베르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구텐베르그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이 대학이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백신을 맞으셨죠? 파이저 백신을 맞으셨으면 그 오리진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그 바이오엔텍이라는 회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를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여기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이 구텐베르그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였던 사람이 2008년에 창업한 회사가 이 바이오엔텍입니다. 그 회사는 근데 그 창업한 사람은 그 전에도 창업을 해서 회사를 또 M&A 한 경험이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뭐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터키 태생의 독일인이고요. 이 사람이 회사를 만들 때는 personalized cancer therapy, personalized cancer therapy를 그 목표로 회사를 시작을 했고 여기에 이제 메신저 RNA 그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회사는 또 훌륭한 디시전을 한 게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 이 메신저 RNA의 기본적인 그 어떤 그 브레이크스루를 만든 여자분이 밀려났을 때 그 여자분을 빠르게 2014년인가 2010 몇 년인가 하여튼 그 정도인데요. 빠르게 그 사람을 데려와서 지금 현재 이 브레이크스루가 되는 그런 기술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튼 독일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그 세상이 아주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이 빠르게 변하는 시점에 뭐 필요한 것들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리더십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대기업들도 필요하고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이 스타트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뭐 매경에도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글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 이 salesforce.com이라는 회사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salesforce.com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제가 창업할 때 거의 비슷한 때에 창업했던 회사입니다. 지금 시총은 삼성전자에 거의 가까운 80% 정도의 시총을 아마 80%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요. SAP보다도 아주 작은 회사였는데 비즈니스는 SAP와 거의 같은 비즈니스를 합니다. 기업의 ERP, CRM 서비스를 해주고요. 단 클라우드 베이스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헤맬 때 저도 이 사람을 많이 같은 행사에서 여러 번 보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1999년에 이 아마존을 보고서 오러클에 원래 있던 임원이었어요. 이 마크 베니업이라는 사람이 오러클의 임원이었는데 1999년에 하와이에 휴가를 가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오러클에 계속 남아 있을 거냐, 아니면 내가 뭘 새로운 걸 하느냐, 그럼 뭘 새로운 걸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존이 온라인 리테일 쪽에서 아주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도 아마존 같은 형태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마크 베니업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뚝심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당연히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처음에 잘 안 됐겠죠. 하지만 계속 해서 사실은 한 최근 몇 년 동안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SAP하고 일할 때는 SAP의 그 파운더가 쟤네들 우리보다 아직 작은데, 한참 작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그 이야기를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SAP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시총도 훨씬 더 큰 회사가 됐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리더십이 저는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 거의 죽어가던 회사였어요. 2012년, 13년만 해도 회사가 거의 앞으로 희망이 없다. PC 시대가 갔는데 아직도 PC 소프트웨어만 팔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클라우드 회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내부에 있던 사람을 이제 밀어내고, 물론 내부에 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이 CEO를 세워서 이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PC
이 소프트웨어를 팔던 회사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회사로,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로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 사실 인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마침 2013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그 패컬티 서밋이라는 데를 갔더니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를 만든 파운더를 밀어내더라고요. 2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를 만든 분을 스텝 다운 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교체를 하면서 연구소가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도움되는 걸 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그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리더십에 의한 그 변화, 리더십이 인플렉션 포인트를 일으킨 예가 되겠고요. 뭐 대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학은 이 기업보다 훨씬 더 이 바꾸기 힘든 그런 회사인데, 예를 들면 뭐 제가 공부했던 스탠포드 대학만 해도 최근 한 20년 동안에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바꾸는데 계기를 만든 사람이 잔 헤네시라는 전 총장인데 현재 구글의 체어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이사회 체어맨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 매경 세계 지식 포럼에 초청을 해서 이 대담을 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이분도 창업을 해보신 분이고요. 창업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걸 배워서 결국 스탠포드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16년 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고 대학 내 경계는 훨씬 더 많이 빠른 속도로 무너졌고 대학과 이 산업계라면 실리콘밸리가 되겠죠. 그 인터랙션을 더욱더 라이브하게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창업을 하는 건 요즘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창업을 하는데 창업을 여러 번 한 교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시리얼 앙트레프레너, 프로페서인 거죠. 왜 어떻게 가능하냐면 교수가 연구를 한 다음에 창업을 해서 한 1, 2년 정도 보통 합니다. 1, 2년 정도 하고 하면은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경험을 쌓게 되고 새로운 문제를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문적인 경영자들한테 넘겨주고는 자기는 들어와서 다시 또 새로운 연구를 학생들과 또 새로운 연구를 하다 보면 그게 또 창업의 아이템이 돼서 또 창업을 하고 그래서 그 시리얼 앙트레프레너 프로페서를 제가 제 분야에도 여러 명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창업을 서울대학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창업을 하지만 엑지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창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빨리 바꿔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그게 실리콘밸리에서 가능한 이유가 창업을 했던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교수가 좋은 테크놀로지와 또 좋은 학생들을 데리고 창업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회사를 키워나가는 건 전문 회사를 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경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베이스로 해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를 그렇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히스토리컬한 이야기입니다만 앤디 그로브라는 사람은 인텔의 파운더는 아닙니다만 인텔의 임플로이 넘버 원 인분입니다. CEO를 오랫동안 했었고 지금은 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Only Paranoid Survive, 그러니까 편집 과학만이 성공한다라는 그런 여기도 지금 어디 편집 과학만이 살아남는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새로운 영어 번역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판에 추천사를 권호연 회장님하고 같이 썼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이야기를 개념을 처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배경은 인텔은 원래 주력 산업이 메모리였습니다. 아무도 그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인텔이 1969년인가 60년대 후반에 시작을 했을 때 조그마한 메모리 칩을 만들기 시작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CPU도 만들었지만 CPU는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AMD라는 회사도 그 페어차일드라는 회사에서 인텔하고 같이 나온 건데요. 조금 인텔보다 넓게 만들어진 회사인데 AMD도 그 당시에 메모리 주력이었고요. 가장 큰 회사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1985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가서 6개월을 인턴으로 지냈어요.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TI는 이 메모리 회사였습니다. DRAM 회사였어요. 그런데 8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일본 회사들이 갑자기 이 메모리 분야에 아주 빠른 속도로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70년대 말부터 일본 통산성에서 좀 메모리 비즈니스 해보자 하고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서 여러 개 기업이 메모리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는데 그 일본 기업들의 그 스피드와 프로덕티비티를 미국 기업들이 못 당해냈어요. 그래서 결국 인텔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본 회사를 이제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략적 변곡점은 뭐냐면 과거의 룰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걸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앤디 그로브가 그렇게 이제 네이밍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텔은 주력 사업인 메모리를 과감하게 버리고 그 마이너 비즈니스였던 CPU 사업 쪽으로 이제 뛰어듭니다. 근데 단 이게 될 거다라고 예측은 한 거죠. 전제는 뭐냐면 PC 시대가 앞으로 온다. 그래서 PC 시대가 온다는 걸 예측을 하고 CPU 사업 쪽으로 완전히 바꿔서 인텔은 한 20년 동안 잘 살았죠. 근데 그게 지금 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기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 때문. 이 사람이 그 TSMC를 만든 분이죠. 모리스 창이라는 분. 모리스 창이라는 분을 제가 또 스타디를 좀 해보니까 이분은 중국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해 쪽인가 이쪽 남쪽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홍콩에서도 교육받고 국민당 쪽 지역에서 성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연세가 91세인가 그렇습니다. 91세인가 92세인가. 그런데도 아주 정정하세요. 이분이 그 공산당이 이제 중국에서 지배를 하게 되니까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가 1년 만에 중국인으로서는 미국에서 자기가 인문사회 쪽을 정치를 해가지고는 성공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MIT로 전학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한 그런 의식이 없이 이 사람이 공부를 좀 하다가 MIT 박사과정에서 자격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간 데가 조그마한 반도체 회사고 그 반도체 회사를 거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가서
원래 MIT에서 공부한 건 기계공학이었어요. 근데 반도체를 자기가 혼자서 공부한 거죠. 거기서 두각을 드러내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스탠포드에 유학을 보내줬어요. 박사를 하고 오라고. 거기서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하고 그 사람이 이제 TI에 돌아와서 TI의 반도체 부분의 이 탑으로까지 올라갔는데 CEO를 시켜주지 않겠다고 해서 83년쯤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나오고는 자기가 한 1년 정도 방황을 하다가 대만으로 가서 대만에서 우리나라의 애틀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원장이 되고 그때 전면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일종의 공사 성격의 TSMC를 만들었습니다. 예. 자기 지분 하나도 없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지금까지 키웠고 그때 시작한 것이 파운드리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는 막 메모리에 막 본격적으로 뛰어들 때였고요. 그 당시에 TSMC를 파운드리 비즈니스로 디파인을 하고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지금 세상을 또 바꾸고 있는 거예요. 파운드리 비즈니스도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 많은 이 반도체 기업을 서비스하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다양한 그 반도체 회사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 회사가 좀 이렇게 커지게 됐죠. 제가 그래서 이게 8월 달인가요? 제가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부각이 안 돼 있는데 저는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거의 한 19개월 만에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케임브리지와 이제 실리콘밸리를 이제 돌고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모데나라는 백신을 만든 회사가 케임브리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케임브리지를 가서 느낀 건 한 두세 블락 안에 이 바이오 분야의 그 혁신을 하기 위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MIT의 아주 낡은 지역이었는데 지금 한 10년 동안 완전히 이 도시 재개발을 한 그 캔들 스퀘어 지역에 있습니다. 모데나도 그게 있고요. 여기서 한두 블락 안에 MIT 캔서 리서치 인스티튜트 그리고 하버드와 MIT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 브로드 인스티튜트, 브로드 패밀리가 돈을 낸 겁니다. 한 거의 몇억 불을 지금 내서 엄청나게 큰 연구 시설이 들어와 있고요. 모데나가 어떻게 이 혁신을 하게 됐나? 그 히스토리를 따져보면 아까 바이오엔텍이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 있던 카타린 칼리코라는 여자분을 픽업을 해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카타린 칼리코라는 사람의 논문을 하버드 대학의 데릭 로시라는 조교수가 보고서 야, 이 논문 괜찮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험을 해서 입증을 하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 실험을 하다가 어느 날 2010년입니다. 결과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스프링거라는 교수가 있었는데요. 스프링거라는 교수가 90년대 바이오 분야에 창업을 해본 적이 있는 분이에요. 창업을 해서 이 회사를 M&A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인데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또 스프링거 교수가 MIT 화공과에 있는 교수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는 거의 그 한 2, 3주 내에 이 미팅들이 쫙 일어나면서 그 지역에 또 있는 이 바이오 분야의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사람과 또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인터랙션이 일어나면서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2010년이었어요.
근데 뭐 헤맸죠. 회사도 계속 이제 이 회사가 되느냐 마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이제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 투자도 엄청난 스케일로 되고 그렇게 되면서 회사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비슷한 게 지금 그래서 저기 보면 아페안이란 누베 아페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모데나의 쉐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죠. 근데 이 사람이 지난 6월 달에 3.4 빌리언의 새로운 벤처 펀드를 만들었어요. 보통 벤처 펀드가 한 300 밀리언 정도인데 10배 정도 스케일의 벤처 펀드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돈의 힘으로 이노베이션의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이제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던 회사들에 대해서 돈을 한 10배 정도 더 많이 넣어주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하야할 수가 있고 더 빠른 속도로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에서 연구한 것이 벤처 캐피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키워지고 또 다른 자본들이 들어와서 회사를 확 키우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변화가 혁신이 지금 케임브리지에서 일어나고 실리콘밸리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데이터브릭이라는 회사를 이야기했는데 이 데이터브릭이라는 회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와 AI를 서비스하는 그런 플랫폼 회사인데요. 제가 만들었던 그런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오픈 소스로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버클리 사람들이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IPO 전이긴 하지만 현재 마켓 밸류가 38빌리언이고 7명의 버클리 사람들이 다 빌리언회가 됐습니다. 여기도 결국 제가 볼 때는 전통적인 그 실리콘밸리의 스케일에서 10배 정도 되는 스케일에 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 정도 자본이 투입되면 제가 이 분야는 좀 더 알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리콘밸리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전통적인 회사, 뭐 오러클이나 SAP나 뭐 구글도 이제 전통적인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틀에 짜여진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월급은 비슷하지만 스탁 옵션이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 사람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인큐번트는 더 어려워지죠. 뭔가 캐치업을 해야 되는데 캐치업할 만한 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들이 좀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반면에 돈의 규모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시장을 디스럽트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풀렸다는 거. 근데 풀린 돈이 나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 마켓 디스럽션 하는 쪽에서는 스피드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데나가 10년이 걸렸는데요. 앞으로는 한 5, 6년 안에 이런 또 브레이크스루가 터질 수가 있어요.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 이건 뭐 제가 했던 하나를 제가 좀 이 올리버 시리즈를 제가 이 파일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밸리에 가면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에버뉴에 바라시티라는 전통적인 극장이 있었는데 그 극장을 SAP가 인수를 해서 극장이 당연히 망했습니다. 극장이 망하고
북스토어가 들어왔다가 북스토어도 망하고 그 공간을 하나하우스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 미팅도 하고 이 어떤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 팔로알토에 가시면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파는 커피가 블루바틀 커피입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요약 원래는 이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그 서머리 형태로 진행을 하면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저는 5가지 필러가 있다.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플랫폼, 테크놀로지와 비즈니스 모델. 이런 기술 면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건 이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앞서가고 있죠. 근데 다 이런 걸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만들게 된 건 이 뉴 탤런트를 키워야 된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탤런트를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학사 단위로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 아카데믹 유닛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만들었고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학부가 없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학부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언더그래주에이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AI를 공부하게 되면 자기의 도메인 날리지하고 붙여서 리얼월드에서 프로블럼 솔버가 되는 겁니다. 이노베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허브 성격으로 서울대학에서 누구든지 무슨 전공이든지 와서 이쪽을 공부해라. 그리고 또 학사, 석사를 연결해서 학사 과정에 인문학을 했던 학생도 여기 와서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를 해라. 그렇게 되면 그게 미디어의 어떤 디스럽션을 일으키던 아니면 메디슨 쪽이면 이 모데나 같은 그런 디스럽션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에서 지금 현재 저희는 학사 석사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의과대학 같은 데하고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6년제니까 6년제 그럼 예과 2년을 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필요한 공부를 6년 동안 하면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도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의과대학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리더십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자본이 필요한데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서 이 위에 사실 탤런트와 리더십, 약간의 테크놀로지만 있어도 몇 명이 있어도 돈이 요즘 몰립니다. 그 데이터 브릭이 그런 케이스죠. 지금 상장 전인데도 올해만 해도 2.6 빌리언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다 하야를 못할 뿐이죠. 그다음 정부의 정책이 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5가지가 갖추어지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건 제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설명할 때 쓰는 그림인데요. 결국 저는 ABC라고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A는 뭐냐? AI 서비스. AI 서비스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하드웨어를 통해서 발현되기도 하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소프트웨어 서비스 형태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이 AI 서비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현재 AI 패러다임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AI 모델을 만들어서 AI 서비스를 만들고 AI 서비스가 돌아가게 되면 또 데이터를 또 제너레이션하는 그러니까 버추어스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죠. 주변에서 이제 센서가 있어서 센서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런 또 AI 서비스를 통해서 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을 받쳐주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걸 뭐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컨테인하고 있는 게 클라우드. 그래서 ABC가 핵심이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AI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반도체들이 뭐 이런 하드웨어도 들어가고 그냥 센서에도 바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냥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센서에서 수집해서 그냥 클라우드로 보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카메라하고 AI 반도체가 결합되면 물체를 바로 인식해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케일 오브 이코노미, 특히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고요. 미국과 중국이 리딩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한 3년 전부터 노골적으로 중국을 차단하기 시작했죠. 중국이 미국이 만든 그런 디스럽티브한 테크놀로지 아이디어를 미국에서 그냥 사람을 통해서 빼가니까 중국이 사람의 플로우를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막 전쟁같이 이렇게 되어가니까 이 바닥부터 이 반도체,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이 모든 것들이 반도체부터 시작해요. 반도체부터 그냥 차단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저는 현재 지금 미중 간의 이 디지털 패권 전쟁은 한 20년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국방에도 다 잠깐요. 어떤 분이 음소거를 열어놨어요. 음소거를 열어놨는데 그걸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잡음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걸 요약을 하면 AI 알고리즘, 빅데이터, 컴퓨팅. 컴퓨팅은 이제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 중앙에 있는 그런 서버들의 팜이 있고, 그다음에 엣지라고 해서 사물 가까이 있는 그런 컴퓨팅 디바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ABC에다 D가 뭐냐? 도메인 knowledge입니다. 이 도메인 knowledge가 있어야 합쳐져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이제 어떤 특정 비즈니스의 도메인 knowledge가 합쳐지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다양하게 우리가 확산이 됐죠. 기술만 있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knowledge,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과학 쪽에서는 도메인 사이언스하고 합쳐져야 사이언티픽 브레이크스루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드럭 디스커버리가 앞으로 아주 빨라지게 되는 건 이 ABC가 그 드럭 디스커버리 과정을 빠르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저도 놀라운데요. AI라는 걸 미국이 주도하게 된 건 1950년대 후반에 20대가 주축이 돼서 20대와 30대 초반이 주축이 돼서 미국의 AI의 방향을 정한 겁니다. 근데 이 시작이 된 건 원래 영국에 있는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만들었죠. 이론적 베이스를 만들었는데 1956년입니다. 56년에 이 사람이 존 맥카시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78세였어요.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하고
다트머스 대학의 수학 교수였는데 사람이 주동을 했어요. 여기가 1년 후배인 MIT의 교수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클로드 셰넌이라고 해서 이 뭐 디지털 회로 디자인이나 뭐 그 다음에 암호 이론 또 통신 이론에 아주 베이스를 쌓은 사람. 이 사람이 제일 그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30 몇 살이었을 거예요. 아마 3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전부 다 20대. 이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디스커션을 하면서 AI가 뭐냐, AI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방향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AI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또 시간이 흘러. 이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상을 다 받아가지고요. 이 컴퓨터 중에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 튜링상을 많이 받았고, 허버트 사이먼이 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허버트 사이먼이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어떤 세기의 이 어떤 디스럽션은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젊은 그룹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디스커션하면서 일어난다. 참 놀라운 그런 히스토리입니다. 뭐 AI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환상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아주 무식한 블랙박스입니다. AI는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가 있고 보통 이제 통계학에서 선형 리니어 시스템이면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내는데 논리니어 시스템을 핸들하는 방법으로서 뉴럴 네트워크가 나와서 오랫동안 이게 발전을 해왔는데 사실 획기적인 발전을 일으킨 건 컴퓨팅 파워입니다.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그 기술을 냈고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원래는 게이밍 하는 PC 칩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2008년에 엔비디아의 이 파운더인 젠슨 황은 아까 TSMC를 타고 성장한 회사입니다. TSMC가 칩을 만들어 주니까 젠슨 황이 타이완이 있으니까 TSMC를 타고 성장을 하고, 근데 2008년에 스탠포드에 그 당시에 파이낸셜 위기가 일어났는데 스탠포드에서 이 캠퍼스를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쪽으로 완전히 갈아엎겠다는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3천만 불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이 젠슨 황 센터 오브 엔지니어링이라고 건물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 건물을 주변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그 캠퍼스가 바뀌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스탠포드에 있던 빌 달리라는 슈퍼컴퓨터의 아주 구루를 연구년을 안식년 동안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눌러 앉혀가지고 이 딥러닝이나 이런 베이스가 나오는 그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다 만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엔비디아가 이 급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무시간 블랙박스의 X, Y를 뭘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비헤이비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으로 이제 만든 사람이 페이테일리라는 이 중국계 스탠포드 교수인데 지금은 스탠포드입니다. 그 당시 시작할 땐 프린스턴의 조교수였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다라는 걸 레이블을 붙여줌으로 해서 컴퓨터 비전 기술이 2012년부터 2013년부터 이렇게 막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스피치도 발전하고 요즘은 동영상 인식까지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좀 새로운 걸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교의 룰, 정부의 룰까지 바꿔서 구글에 겸직하는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데려왔는데요. 이준석이라는 교수는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구글에서 하는 일이 유튜브 동영상을 컴퓨터 비전 기술로 분석하는 겁니다. 동영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인지하는 거죠. 만약 그게 된다면 엄청난 또 이 파급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이 그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이건 뭐 이미지에서 이 사람 스키를 타냐 뭘 하냐 사람을 그냥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 제스처를 하냐 이런 거 인식하도록 하는 정도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엔비디아 보드가 나와 있고요. 제가 시간이 돼서 이제 정도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AI에 대해서 환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데이터는 뭐냐?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휴먼 액티비티를 통해서 컬렉트 되는 게 보통 트랜잭셔널 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트랜잭셔널 데이터에서 모델을 만들어주면 그게 이제 머신 인텔리전스 모델이 되는 거고 그 모델이 뭘 하냐면 패턴 매칭을 해야 됩니다. 어떤 컨슈머가 어떤 과거에 어떤 퍼치스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또 샀다. 이 모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사면 이런 것도 사보면 어때? 하고 이제 추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모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demystifying AI가 사람을 리플레이스 할 거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재 있는 AI 기술은 그런 기술이 되지 못합니다. 그걸 환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만 현재 기술은 패턴 매칭을 하는 기술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멋진 열강을 주신 흥균 교수님께 여러 회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칭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차상균 박사님의 명강의는 온라인 줌 컨퍼런스로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히 질문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서 흔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근 박사. 오한근 박사님께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저 말씀이십니까? 오한근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먼저 그 제목에 AI를 빼시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집어넣으신 것에 대해서 저로 동감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하기 위한 그 5 필러스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한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다 각각의 또 문제 있겠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에 있어서 이 바틀렉이 이 5가지 중에서 바틀렉이 무엇인가라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이제 ABCD 말씀하셨습니다. ABCD 성공법이죠. 그러니까 ABCD인데 D에서 이제 도메인 사이언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특히 한국 관련해서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가지 필러 중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스케일이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빠르게 변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모자라는 게 있으면 그냥 실리콘밸리에 가서 태핑을 해서 우리가 잘하는 걸 가지고 거기서 모자라는 걸 채워나가면서 우리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서울대학이 이제 지금 이 정도 됐으면 또 국가가 이 정도 됐으면 예산을 600조나 쓰는 나라가 됐으면 실리콘밸리에 왜 브랜치 캠퍼스 하나 못 가지느냐. 학생들도 거기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 기획재정부 일도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차관한테도 계속 예산 차관한테도 계속 그런
그렇게 보채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규모면 이제 실리콘밸리에 작은 브랜치 캠퍼스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벤처 캐피털도 도메스틱 마켓만 생각하지 말고 이 캐피털이 글로벌라이즈가 돼야 비즈니스가 스타트업들도 글로벌라이즈가 되거든요. 서로 섞이게 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 기재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스마트해서 그걸 다 이해를 하면서도 관행에 의해서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모든 분야에서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군가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 하려고 할 때마다 뭐 야 혹시 나중에 내가 감사를 받으면 어떡해, 내가 혹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학원 학생을 500명을 정원을 해달라. 세게 이야기했죠. 근데 저는 500명이 센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버클리에서는 1년에 나오는, 제가 이번에 버클리도 들러서 거기 데이터 사이언스의 책임자가 거기는 어소시에이트 프로보스트입니다. 부총장이에요. 학교 전체를 총괄하는 건데 거기는 저한테 자랑하는 게 지금 우리가 3년째인데 학사만 해도 지금 700명이 나오고 석사는 그냥 온라인으로 받는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800명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7만 불을 낸다. 스케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저희 대학원의 스케일이 뭐냐면 석사 40명, 박사 15명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500명을 해주세요. 그때 교육부 과장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원장님 정말 500명 원하세요? 정말 500명이다. 그럼 어떻게 지도하시려고요? 내가 혼자 지도하냐? 다른 학석사 연계를 통해서 인문대학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동 지도하다 보면 인문대학 교수님들도 바뀌잖아요. 사회대학 교수님도 바뀌고 학생도 바뀌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아까 5필러에 뭐가 모자란다기보다는 제일 큰 문제는 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관성의 트랩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도메인 사이언스, 그러니까 AI를 한다고 제가 AI의 이 텔레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AI를 공부하고 뭐 데이터하고 이 AI라는 게 자기만의 성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라 도메인 날리지하고 같이 섞일 때 이게 구체적인 문제가 보이면서 또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런 디스플레이에서 그런 경험들이 녹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워낙 또 일부 AI 원리주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깨기 위해서 작년에 버클리의 머신러닝의 대부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에서 하는 그 교육 포럼에 이제 기조 스피커로 들어와서 이제 같이 대담다고 했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다 섞여야 된다. 섞이는 속에서 이 새로운 디스럽티브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경계를 만들고 이렇게 이게 경계에서 우리가 인망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어떤 바운드를 새로운 어떤 제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팔로우의 멘탈리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팔로우의 멘탈리티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학문 간 경계도 깨고 이 대학과 산업 간의 경계도 깨고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응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씩 진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문들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십시오. 저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준 교수님 질문하시겠어요? 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김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뭐 FA 분야에서 한 30년 이상 일을 해서 요즘에 이제 그쪽 분야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FA 쪽은 대부분이 이제 응용 기술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빅데이터나 혹은 AI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뭐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미국하고의 어떤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런 거를 따라잡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FA라고 그러면 팩토리 오토메이션 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이니셔티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앰비언트 AI라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이게 지금 결국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지금 AI, 여기 제 컴퓨터 마우스입니다. 여기 보드입니다. 개발 보드인데 요 뒤에 구글에서 만든 AI 칩이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결국 이 보드 안에서 컴퓨터 이미지 레코니션도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게 뭐 이런 가전뿐만 아니라 뭐 조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또 맡고 있는 게 진도가 느립니다만 그 캠프라는 코리아 AI 매뉴팩처링 플랫폼 이니셔티브라는 게 제가 또 이사장을 또 해달라고 해서 맡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디바이스들이 아주 값싸게 만들어지고 이게 150불입니다. 여기 카메라입니다. 이런 게 깔리게 되면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구글에서 나온 그런 테크놀로지고요. 뭐 엔비디아에도 같은 비슷한 테크놀로지가 있고 다른 데서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뭐 프리트레인드 AI 모델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글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는 그래서 앰비언트 AI라는 코र्스도 좀 오퍼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디바이스가 한 뭐 10,000개, 10만 개, 10,000개 깔면 얼마입니까? 100불이라고 치면 10만 원 곱하기 만 개면 100억인가요? 네, 100억이죠. 네, 이런 인텔리전트 디바이스를 까는데 100억밖에 안 들거든요. 하드웨어 코스트는. 10억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거기다 근데 중요한 거 다음에 이런 걸 관리해주는, 그러니까 낮에는 이런 일을 하고 밤에는 이런 일을 해라. 다이나믹하게 또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이 분야가 아직 오픈되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만들자고 이제 정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나 이 데이터브릭 같은 플랫폼을 한 7, 8년 전에 했으면 지금 쭉 100 빌리언 캡이 됐을 텐데 앞으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100 빌리언 캡이 될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사람을 투입을 하고 자본을 투입하면 우리도 앞서갈 수 있다. 이 분야 아직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추가 질문들이 있습니까? 아니, 같이 합시다. 제가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략적 경곡점을 강조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을 평가할 때 이 AI의 이해 정도와 활용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수준입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를 M&A 하실 때 우리 정부나 우리 대기업과 접촉을 해보셨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두 번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제가 그 당시 20년 전에 창업할 때는 창업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렵다는 걸 알았으면 제가 창업을 안 했을 겁니다. 차라리 그때 좀 가지고 있던 돈으로 골프나 치고 살았을 텐데요. 이게 잘 몰라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서 이제 결국 끝까지 가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교수가 됐고요. 근데
이 이코시스템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코시스템은 대기업 위주의 이코시스템이어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면 아 그래 우리한테 뭐 그냥 프로젝트 하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미국에서는 이 대기업과 이 대학 간의 그 어떤 프로젝트는 별로 없습니다. 정부에서 연구비 되고 그다음에 연구에서 창업하면 벤처 캐피털들이 막 사람 붙이고 뭐 해가지고 막 끌고 나갑니다. 근데 그게 혁신의 스피드를 훨씬 빠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술을 만든 사람이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로 보면 그게 훨씬 더 정말 프로덕티브한 메커니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저는 이제 흡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아니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실리콘밸리에도 나가서 그냥 경계 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뭐 대기업은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ERP가 전부 제가 만든 SAP 하나위에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2000년 한 20년 전에 삼성전자가 뭐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조금 도움은 됐었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오너십을 가지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런 면에서 아쉬운 면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좀 다르게 해봐야 될 텐데 뭐 숙제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저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평가할 때 AI의 이해 정도와 활용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수준인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교육이 돼 있고 하겠다는 생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매니지먼트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갭이 있어요. 갭이 있고 저는 특히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분 아까 FA 분야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정말 해야 된다. 제일 문제가 뭐냐?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이 너무 귀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빠져서 카카오로 가고 딴 데로 뭐 스타트업으로 가고 그래요. 석사하면 1억 정도 연봉 받아요. 그러니 근데 미국 실리콘밸리를 가면 더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제일 scarce resource이고 그래서 제가 다른 한 기업 혹시 여기 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내년 9월 달에 판교에 5,000명이 들어가는 R&D 센터를 완공합니다. 거의 상당 부분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조선업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 배 만드는 기술은 아직까지 후져요. 근데 얘들이 디지털이나 이런 건 빠르게 움직여요. 사람도 많아요. 사람이 물론 탑 레벨은 사람들은 중국 많이 없습니다만 그냥 소위 말하면 소대장 수준의 사람들은 제법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업이 디지털로 무장을 하게 되면 어느 날 우리나라 조선업도 갑자기 확 밀리게 되는 거죠. 물론 미중의 지금 이 패권 때문에 중국이 확장하는 데 한계는 있긴 하지만 조선업이라든지 전통의 제조업에까지 사람들을 내려보내야 정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거다. 그럼 이어서 저희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KABFF 사무국에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KABFF의 예비회원 및 정규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험포럼 사무국에 저희 포럼 소개 브로셔와 입회 원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보험포럼 사무국으로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의 연락번호와 이메일은 아래 PPT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한미개빈 친선 포럼 KABFF의 친목위원장님으로 스타키 코리아의 심상돈 회장님을 선출했습니다. KABFF에서 10월 23일이나 10월 30일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KABFF의 조참 포럼은 10월 28일 목요일에 노소영 나비 관장님을 연사로 모셔서 AI 시대에 주의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정표에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한미개빈 친선 포럼 KABFF의 여러 훌륭하신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호 협력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KABFF 회원님들께서도 비록 코로나로 힘들더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10월에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7회 한미개빈 친선 포럼 KABFF 조참 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줌 화면은 잠시 계속 열어놓겠습니다. 회원분들 상호 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